아니, 고층 빌딩이 한국 몇 개나 있다고? 너 거짓말이지? BBC가 진짜 한국 다큐를 원한다고 했다고?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뭘 찍겠다는 거야, 대체? 여기 세계 193개국을 다녀본 BBC 다큐멘터리 감독이 직접 고백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개발도상국이라 무시했던 그곳에서 200년 된 한옥에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마르코 윌슨, BBC에서 15년 넘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해온 베테랑입니다. 유럽과 북미의 역사적 명소와 문화를 담은 제 작품들은 항상 높은 평가를 받아왔죠. 그래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오만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BBC 본사에서 다음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런던의 흐린 빛이 테이블 위에 드리워졌고, 저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물을 주제로 한 새 기획안을 자신만만하게 펼쳐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디렉터가 갑자기 목을 가다듬더니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한국이라고요. 현대 도시와 전통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작은 아시아 국가? 제가 알기로는 그저 삼성 휴대폰과 김치로 유명한 나라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죠. 유럽에도 훨씬 가치 있는 주제가 많은데 왜 굳이 한국이냐고요? 제임스는 한숨을 쉬며 시청률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2년간 저희 다큐멘터리의 시청률은 꾸준히 하락세였고 반면 한국 관련 콘텐츠는 급상승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거죠. 회의실의 다른 제작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속에서 불이 치밀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BBC에 가져다 준 성과를 언급하며 항변했지만 제임스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이고 6개월 프로젝트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검색해 보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든 망치게 만들어 다시는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다짐했죠. 다음 날 저는 억지로 짐을 꾸리며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 감독 톰, 음향 담당 리사, 그리고 조수 제이크까지 총 4명의 작은 팀이 꾸려졌어요. 제작비도 평소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더욱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에게는 가볍게 촬영하고 빨리 돌아올 거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지만 리사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기회를 기대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런던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뒤면 다시 돌아올 테고 그때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과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제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로감에 짜증이 극에 달한 상태였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저를 반겼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곳을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수화물 벨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제 개인 가방은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촬영 장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가방까지 모두 나왔을 때 깨달았죠. 우리의 촬영 장비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화가 치밀어 공항 직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역시 예상대로야 라는 생각뿐이었죠. 리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분노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왔어요. 완벽한 영어로 걱정 말라며 곧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우리를 VIP 대기실로 안내했고 차와 간식을 제공했어요. 그리고는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0분 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장비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수로 런던에서 도쿄행 비행기에 실렸고 현재 도쿄 공항에 도착했으며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필요한 임시 장비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제안한 임시 장비였습니다. BBC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전문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는 거였죠. 그녀는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공항과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톰이 내 귀에 속삭였어요. 히드로 공항에서는 몇 주가 걸릴 일이라고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제 선입견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이었죠. 임시 장비를 받아들고 공항을 나서는 동안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일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서며 제이크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의 비효율성과 혼란스러움을 담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장면을 찾기 어려워 보였어요. 대신 질서정연하고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만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공항만 특별히 잘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한국의 모습은 이곳을 벗어나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죠. 공항에서 나와 우리가 머물 숙소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유럽에서의 경험상 공항에서 도심으로 가는 가장 편한 방법은 택시였으니까요. 하지만 리사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더니 직통열차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하철로 짐을 옮긴다고요? 영국에서도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시내로 가는 건 항상 스트레스 가득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공항 내부 안내 표지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놀랍게도 공항과 철도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티켓 구매 과정이었죠. 처음에는 화면 가득한 한글에 당황했지만 옆에 있던 영무원이 다가와 영어 버튼을 눌러주었어요. 순식간에 모든 화면이 완벽한 영어로 바뀌었고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목적지를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터치 한 번으로 말이죠. 영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몇 초 만에 티켓이 발급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종종 기계가 고장나거나 현금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플랫폼과 열차 사이에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열차에 오르자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모든 좌석에 설치된 전원 콘센트까지. 심지어 열차 내부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있어 현재 위치와 다음 역까지의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토이 캠코더를 꺼내 이 모든 것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런던의 지하철은 종종 냄새가 나고 지연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리사가 한국이 교통 시스템으로 유명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선입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라고요. 열차는 정확히 42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에서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보통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죠. 게다가 기차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도 매우 원활했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병기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어요. 제이크가 이 정도면 충분히 인상적이지 않냐고 물었지만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요. 진짜 한국의 모습은 관광객용 시설을 벗어나야 볼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런 효율성과 현대화된 시스템은 제가 유럽에서도 보긴 힘든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구글 지도를 따라 걷던 우리는 마침내 예약한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고층 호텔 건물이나 현대적인 숙소가 아닌 전통적인 목조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낮은 담장과 기와 지붕, 그리고 나무로 만든 문과 창문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이 맞는지 확인하자 리사가 예약 확인서를 다시 보더니 전통 한옥 스테이라고 써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옥이 뭔지도 모른 채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 나무 문이 열리고 60대 한국 여성이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김미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와 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외관과 달리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간이었거든요. 나무 기둥과 한지로 만든 창문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현대적인 조명과 가구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여러 개의 방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김미숙 씨는 이곳이 200년 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닥은 전통 온돌 방식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모든 방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요. 놀랍게도 각 방에는 첨단 냉난방 시스템과 초고속 인터넷, 심지어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김미숙 씨는 자신이 영국 런던에서 건축을 공부했다고 말했어요. 30년 전 일이라고요. 당시 영국의 보존 건축에 감명받아 귀국 후 전통 한옥의 가치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욕실로 안내받았을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욕조는 전통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최신식 샤워 시스템과 스마트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거울은 터치 한 번으로 조명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미숙 씨는 우리를 위해 전통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색상의 작은 그릇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저는 망설였지만 한 입 먹어보니 놀라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김미숙 씨는 이 음식들이 모두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재료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과 균형을 중요시한다고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누웠을 때 이상한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온돌 바닥의 열기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과 함께 저는 처음으로 이 여행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곳에는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옥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한옥의 작은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촬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옥의 대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외모의 중년 남성과 그를 따르는 몇 명의 스태프들이었죠.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미숙 씨를 찾았고 마침 정원에 있던 미숙 씨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포옹을 나누었어요. 미숙 씨가 다가와 우리에게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피에르 디부아, 프랑스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피에르 디부아라고요? 그는 유럽에서 제 최대 라이벌로 여겨지는 감독이었어요. 칸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상을 2번이나 수상한 인물이죠. 피에르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촬영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동서양의 조화,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미 한 달째 촬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한 달이나 촬영을 진행했다고요? 게다가 저와 너무 비슷한 주제로. 이건 분명 경쟁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내심 불안했어요. 미숙 씨는 피에르가 여기 묵으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고 말했을 때 피에르는 갑자기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어로 전환하여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무언가 가슴을 찔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전혀 배우려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표면적인 모습만 담아 빨리 영국으로 돌아가려 했죠. 그래서 외부인의 객관적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본다고 변명했습니다. 피에르는 미소를 지으며 진정한 다큐멘터리는 그저 외부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 직접 뛰어들어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표정을 굳히며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 씨의 제안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인근 전통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팀과 함께였고 저도 제 팀을 이끌고 갔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피에르는 마치 그곳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에르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의 한국어에 놀라워했어요. 반면 저는 통역 없이는 대화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려면 항상 미숙 씨나 리사의 도움이 필요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제 접근 방식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 한옥으로 돌아온 후 저는 컴퓨터로 피에르의 이전 작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외국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이야기들이었어요. 시청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그곳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어땠을까요? 객관적이고 정보가 풍부하지만 어쩌면 너무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어 기초를 배우기로 한 거예요. 이숙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기꺼이 제 첫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했지만 이것은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시각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미숙 씨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전에는 촬영을, 저녁에는 그날 찍은 영상을 검토하는 일과가 자리 잡았습니다. 피에르의 존재는 여전히 저를 자극했지만 이제는 그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촬영 장소는 서울의 청계천이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인공하천은 한때 고가도로 밑에 묻혀 있다가 2005년에 복원된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은 그저 관광객을 위한 인위적인 공간이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맑은 물, 그 주변으로 조성된 생태 공간,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었습니다. 톰이 이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동안 저는 인근에 앉아있던 노인분께 다가갔습니다.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분은 밝게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부족한 한국어와 그분의 간단한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청계천 복원 전후의 변화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숨막히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뒤덮인 공간이 어떻게 시민들의 쉼터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이죠. 단순한 환경 복원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에서의 촬영을 마친 후 우리는 서울 도심 속 또 다른 녹지 공간인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우뚝 솟은 산이라니 이것 역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궁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녹지 공간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정상에 도착하자 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미리 섭외해둔 분이었어요. 그는 서울의 도시계획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을 많이 훼손했지만 최근 수십 년간 이를 복원하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면서 저는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다큐멘터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려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영국과 유럽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리사가 제 생각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마르코, 이제 한국이 마음에 드나요? 순간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여정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와의 경쟁은 이제 제게 자극제가 되었고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는 진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촬영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 BBC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임스 디렉터였어요. 그는 제가 보낸 초기 영상 클립들을 검토했다며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마르코, 이게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한국에 호의적이야.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원해.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시켜야 해.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려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불편해졌거든요. 그래도 직업적 책임감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측면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한국의 부정적인 면만을 찾아내야 할까요? 물론 모든 사회가 그렇듯 한국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생긴 사회적 문제들, 젊은 세대가 겪는 취업 압박, 노인 빈곤 등의 이슈도 분명히 존재했죠. 팀원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톰은 BBC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리사는 저와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이크는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말했어요. 감독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모두 현실의 일부니까요. 그날 저녁 한옥 정원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김미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무슨 고민이 있나요? 저는 BBC의 요구와 제 내면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편견 없이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한국의 아름다운 면만 보여주는 것도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마르코 씨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의 한국을 보여주세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고층 빌딩 뒤에 자리한 오래된 동네, 최첨단 기술의 이면에 있는 전통시장, 그리고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이야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현실을 담기로 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에르가 제작한 한국 다큐멘터리의 예고편이 온라인에 공개되었고 유럽 전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호기심에 예고편을 봤더니 그것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이야기, 사람들의 실제 삶과 감정을 담아냈더군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내에 피에르의 작품만큼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BBC가 원하는 방향과 제가 보여주고 싶은 한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BBC의 지시와 피에르와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양심에 따라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고요. 10여 년간의 경력 중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촬영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국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짧게나마 배운 한국어로 소통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진짜 모습, 즉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미숙 씨와 피에르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고 함께 차를 마시자고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피에르 역시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코, 다큐멘터리는 결국 감독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여주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시선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지. 피에르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상을 다시 검토하며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은 한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방향을 찾았습니다. 6개월의 촬영을 마치고 저는 모든 영상 자료를 가지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BBC 편집실에서 밤낮 없이 작업하며 전통과 미래 사이 한국의 균형 잡힌 발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지만 제 마음을 온전히 담아낸 작품이었습니다. 제임스 디렉터는 처음에 제 결정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최종 편집본을 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네가 한국에 매료된 것 같아 걱정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깊이 있는 분석이야. 잘했어, 마르코. 다큐멘터리는 BBC1의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시청률은 BBC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비평가들의 호평도 이어졌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지 몰랐어요. 이제 한국 여행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 상품 판매가 급증했고 영국 내 한국 문화센터의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제가 기여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 제 작품이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작품도 함께 후보에 올랐죠. 시상식 전날 저는 피에르와 우연히 마주쳤고 그는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마르코, 내 작품 정말 훌륭했어.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우리 각자의 시선이 담겨 있더군. 그게 바로 다큐멘터리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결국 시상식에서 대상은 다른 작품에 돌아갔지만 저와 피에르는 특별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탁월한 시각이라는 평가와 함께 말이죠. 영국으로 돌아온 지 몇 개월 후 저는 김미숙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도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전해왔어요. 특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새롭고 의미 있었다고 말이죠. 편지 끝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르코 씨, 당신은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한국을 보러 왔지만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BBC에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재조명하는 시리즈를 만들자고요.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 교류의 다리를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이 제안을 흔쾌히 승낙했고 현재 저는 새로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여전히 미숙 씨에게 배운 한국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하는 창을 여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의 제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다큐멘터리란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이해는 편견 없이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을 나누게 해주셔서 한국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전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우튜브2에는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우튜브2 채널을 잠재울 수 없었기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한 이곳은 여우튜브2이고 나레이션은 한마루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